나는 소라야야. 그리고 이건 남편이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야. 모든 건 어둠 속의 속삭임으로 시작됐어. 내가 결제한 적 없는 은행 거래들,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 일리아 모로. 정환, 내 남편은 단순히 나를 떠날 계획만 세운 게 아니었어. 그는 모든 걸 가져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게 있었지. 그는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먼저 움직였어.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단 일주일 만에 그의 모든 계획은 산산이 부서졌어. 하지만 그 배신보다 더 끔찍했던 건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이걸 계획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날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방법까지 썼는지를 알게 된 거였어. 나는 그날 아침 텅 빈 침대에서 깨어났어. 내 옆에 식어버린 시트는 정환이 꽤 오래 전에 일어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지. 처음엔 그냥 화장실에 간 줄 알았어. 아니면 물을 마시러. 졸린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 낮고 조심스러운 속삭임. 복도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 달빛 한 줄기가 바닥을 가로지르며 그림자를 드리웠지.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갔어. 그리고 들었지. 조금만 더. 아직 눈치 못 챘어. 나는 걸음을 멈췄어. 숨이 턱 막혔지. 정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 마치 누군가를 진정시키는 듯한 어조였어. 심장이 요동쳤어. 도대체 누구와 이야기 중이었던 걸까? 나는 숨을 죽이고 더 들으려고 애썼지만 그 이후의 말들은 잘 들리지 않았어. 다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지. 내 손은 본능적으로 꽉 쥐어졌어. 이건 그냥 밤늦은 업무 전화가 아니었어. 정환은 일할 때 절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아. 게다가 전에는 내가 통화를 들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어. 그 어느 것도 좋은 쪽은 아니었지. 몇 초 후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급히 침실로 되돌아가야 했어. 간신히 이불 속에 몸을 숨겼을 때 그가 방으로 들어왔지. 침대가 살짝 꺼지고 그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어. 나는 숨결을 고르게 유지하며 자는 척을 했지. 몇 분 후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야. 나는 몸을 돌리며 그를 바라보았어. 어디 갔었어? 목소리는 자는 척하면서도 살짝 쉰 듯한, 막 잠에서 깬 어조였어. 화장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지. 거짓말이었을까? 그리고 그 전화는, 정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고객이랑 전화했어. 사건 정리 좀 하느라. 그는 그렇게 말했지.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망설임이라도 포착하려 애썼지만 그는 평소처럼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말 일 때문일까? 하지만 그 속삭임, 그 한 문장, 아직 눈치 못 챘다는 말,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 목 안에서 덩어리처럼 걸리는 느낌을 억누르며 나는 그냥 몸을 돌렸지. 내 안에 직감이 아우성치고 있었지만 그날 밤은 아닌 것 같았어. 아직은. 다음 날 아침 나는 정환보다 먼저 깨어났어. 그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베개 위에 들이운 그의 팔은 마치 내 자리에 내가 누워 있었어야 한다는 듯 느껴졌어.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나와 휴대폰을 챙기고 맨발로 부엌으로 향했지. 평소라면 우리 은행 계좌는 잘 들여다보지 않아. 정환이 대부분의 재정을 관리했고 나는 그를 신뢰했으니까.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 나는 입출금 내역을 스크롤했어. 점점 복부가 조여왔지. 50만 원,
120만 원, 75만 원, 200만 원. 지난 3달간 12건의 인출. 전부 비교적 소액이지만 빈도가 이상할 정도였어. 우린 생활비를 공동 계좌로 관리했지. 집세, 공과금, 식비. 그리고 서로 각자 개인 지출을 위한 계좌도 따로 있었고. 하지만 이 거래들은 어떤 청구서도 투자도 아니었고 우리 사이에 이야기된 적도 없는 내역이었어.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더 꽉 쥐었지.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재빨리 화면을 잠그고 돌아봤지. 정환이 문턱에 기대어 목을 주무르고 있었어. 좋은 아침. 그는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지. 아침 뭐 먹을래?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 나도 너한테 물어보려던 참이야. 그는 웃으며 커피를 따랐어. 그럼 네 차례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다른 손은 카운터에 올려두었지.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 오늘 아침에 우리 계좌 확인했어. 그 말에 그는 아주 잠깐 멈칫했어. 커피잔을 쥔 손이 살짝 힘을 주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 작은 투자 좀 했어. 팔짱을 끼고 다시 물었어. 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별거 아니야. 단기 수익용으로. 걱정할 일 아니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나는 알고 있었지. 다만 이유를 몰랐을 뿐.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정환의 행동은 의심만 더하게 만들었어. 그는 휴대폰에 붙어 있었고 통화는 늘 다른 방에서 했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을 땐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했지. 그를 볼 때마다 무언가 벽 같은 게 느껴졌어. 예전엔 없었던 벽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 머릿속이 멈추질 않았어. 정환은 항상 침착하고 매끄러운 사람이었어. 모든 상황을 말로 넘길 줄 아는. 하지만 나는 그를 충분히 오래 봐왔고 지금 무언가가 분명히 달랐어. 그는 벌써 자고 있었고 숨결은 고르고 얼굴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웠어.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지.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던 한 문장.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잘못된 걸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안을 비출 때까지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을 때도 난 여전히 마음을 붙잡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났다. 정환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든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심하고 태연하고 하지만 철저히 계산된 말투. 눈을 비비고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모든 동작이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멍하니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정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고 좋은 아침이야 자기 라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때 그는 그 말을 꺼냈다. 우리 재정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혹시 몰라서 말이야. 나는 잠시 손을 멈췄고 머그잔을 더 꽉 쥐었다. 재정 정리? 내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자산이랑 계좌 목록, 비밀번호 같은 거 다 한데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환은 마치 일상적인 대화라도 나누듯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평소와 달랐다. 그는 한 번도 내 개인 자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우리는 늘 공동 계좌로 생활비만 함께 관리했고 각자의 저축은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정보를 정리하자고. 뭔가 이상했다.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정리해볼게.
그날 저녁 정화는 유난히 느긋했다. TV를 보며 웃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고 어쩌면 과도할 만큼 다정한 모습이었다. 그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잘도 해내고 있었고 그게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정환이 샤워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믿기 힘들게도 그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갔다. 그는 절대 휴대폰을 두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나는 눈을 의심했다. 화면은 늘 그랬듯 아래로 엎어져 있었고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알림이 떴다. 일리아 미로라는 낯선 이름에서 온 메시지.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어. 거의 다 왔어.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이 여자는 누구지? 정환의 연인이야? 공모자야? 뭘 거의 다 왔다는 거야? 나는 머릿속이 아찔해지는 걸 억누르며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무릎을 꽉 움켜쥐지 않으면 들킬 것 같았다. 몇 분 후 정환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태연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저녁 뭐 시킬까? 나는 목이 바싹 마르는 걸 느끼며 대답했다. 아직 못 정했어. 그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듯 핸드폰을 다시 들었고 자연스럽게 잠금을 해제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모든 걸 속이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일리아 모로. 그 이름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나의 의심은 이제 의심이 아니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비밀스러운 전화, 계속 줄어드는 장호, 휴대폰을 숨기는 습관, 갑작스러운 내 재정에 대한 관심. 이제 나는 알았다.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은 증거가 필요해. 분노도 대면도 잠시 미뤄둬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환은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다 서류 하나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 사인 좀 해줄래? 세금 관련해서 업데이트야. 나는 커피잔을 들고 손을 멈췄다. 무슨 서류인데? 그냥 재정 관련 정리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말이야.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고 첫 장을 넘기며 눈살을 찌푸렸다. 온통 법률 용어로 가득했고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땐 그 진실이 또렷하게 보였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 내가 가진 자산, 저축, 그리고 이 콘도까지 모든 것이 정환의 이름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 단어씩 또박또박 말했다. 정환, 이게 뭐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편의를 위한 거야. 우리 사이에 달라질 건 없어. 나는 종이를 테이블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왜 이걸 읽지도 말고 사인하라고 하는데. 그의 얼굴의 짧은 순간 경직된 표정이 스쳤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소라야. 그는 음성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말을 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위협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협박이야? 정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의자의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무표정으로 변해갔다. 이전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넌 지금 괜히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그는 말했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일부러 조용히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알겠어. 생각 좀 해볼게. 그는 놀란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나는 이미 일어나 서류를 들고 부엌 쪽으로 향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내가 이 게임을 주도할 거니까. 그날 밤 정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마치 아침에 내게 서류를 들이밀고 모든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려던 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그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뉴스를 보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일상을 연기하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그를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었어. 이건 철저한 계산이었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출구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출구에 내 모든 것을 함께 실어 나르려고 했던 거지.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조용히 마주 앉았다. 그는 나를 보며 무언가 느꼈는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다. 그래? 그는 잠시 뜸을 들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은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처럼 너무 매끄러웠고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어조였다. 이제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너도 느끼고 있잖아.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곧 선언이었다. 협의가 아닌 통보였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계획했었지, 오랫동안. 그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지만 곧 다시 감정을 감춘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게 최선이야, 소라야. 우린 변했어. 변했다고? 내가 leaned forward,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떠나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빈손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았던 거야.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건 곧 인정이었고 그 침묵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몸을 뒤로 젖히며 의자에 기댔다. 그리고 평온한 어조로 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심을 담아 말했다. 이미 자산 다 옮겼어. 그 순간 정환의 몸 전체가 굳어졌다. 숨을 들이쉬는 그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나는 포착했다.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도 억제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의도적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말 그대로야. 그의 턱이 굳고 눈에 경악이 서렸다. 그는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야. 내가 그의 계획대로 움직일 줄 알았던 거지. 그건 치명적인 오산이었어. 그는 몇 달 동안 정교하게 퍼즐을 맞췄지만 내가 그 판을 통째로 뒤엎은 거야.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소라야. 그 말은 협박인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기에 나는 단지 그를 지켜보기만 했어. 이제 이 싸움의 중심은 나였고 주도권은 완전히 내 손에 있었으니까.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건의 끝은 멀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믿기엔 어딘가 불안함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어느 평범한 아침 내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단호하고 정확한 3번의 두드림. 문을 열자 해군색 블레이저를 입은 남성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소라야 김씨 되시죠? 네. 송달장입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봉투를 건넸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며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손에 든 봉투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고 펼쳐보지 않아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이혼 소송 청구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정환의 서명이 선명했다. 문서를 훑어보는 내 시선은 재산 요구 항목에서 멈췄다. 그는 우리 공동 자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현재 살고 있는 콘도, 그리고 배우자 부양비까지 청구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정말 끝까지 뻔뻔하구나. 나를 철저히 짓밟고 아무렇지 않게 떠나며 모든 걸 가져가려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피해자인 척 가장하고 있는 거야.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고 온 서류 뭉치를 탁재 내리치듯 내려놓았다. 이제 진짜 끝내야겠어요. 내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숨결조차 날카로웠다. 내 변호사인 지연은 차분히 서류를 넘기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람 참 뻔뻔하네. 그녀는 내가 가져온 이혼 청구서를 읽으며 피식 웃었다. 나는 조용히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그렇게 간단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당신이 자산을 신탁으로 옮긴 시점이 이혼 신청 이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환은 거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요. 배우자 부양비 청구도 그의 소득 기록과 비교하면 전혀 성립되지 않아요.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어깨에 지고 있던 긴장감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몇 주 동안 이어진 불안과 의심, 두려움 속에서 마침내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고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란 사실이 실감났다. 정환은 자신이 체스를 두듯 나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결국 자기 수만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정환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한 줄은 몰랐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날카로웠다. 나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고 그 맛을 음미하듯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 걸 지키는 중이야. 그의 손은 옆구리에서 불끈 쥐어졌고 분노로 인해 턱이 달달 떨리고 있었다. 이걸 다 계획했겠지. 그 말에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도 그랬잖아. 거실 한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 말없이 서 있었다. 정환은 마침내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이 내뱉었다. 끝난 줄 알아.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 발악마저 예상하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첫 신호가 왔다. 처음엔 직원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뒤에서 속삭이다가 내가 들어서면 갑자기 말을 멈추는 분위기. 결국 나의 비서 예진이 조심스레 내 방으로 들어왔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요즘 회사 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처음엔 그냥 무시했는데 계속 퍼져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물었다. 무슨 소문인데? 그녀는 말을 삼키며 어렵게 말했다.
대표님이 공동자산에서 돈을 빼돌렸다고, 돈 세탁 같은 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아차렸다. 정환이 이제는 내 명예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걸. 그는 돈을 빼앗는 데 실패하자 내 사회적 기반을 흔들려는 거였다. 그날 오후 나는 지연의 사무실에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갔다. 이제 그만두게 해야 해요. 내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내던지듯 프린트한 스크린샷들을 놓았다. 지연은 그것들을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악착 같네. 근데 우리가 이걸 역이용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자세를 바로 하며 내 눈을 바라봤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보내고 반응 없으면 바로 소송 들어가죠. 나는 이를 악물었다.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싶진 않지만 이제는 선을 넘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 비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불길처럼 분노가 치솟고 있었다. 정환이 싸움을 원한다고? 좋다. 그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응수해줄 차례야. 그날 밤 나는 정환이 자주 찾는 고급 레스토랑 라류를 찾았다. 그는 동료 둘과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사람처럼. 나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소란을 피우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단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짧은 문장에 정환은 찰나의 순간 미소가 흔들렸다. 그는 재빨리 웃음을 되찾고는 나를 향해 한마디 던졌다. 보자고,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는 아직도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 듯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이제 선을 넘는데 주저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가 내 인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이상 나는 정환이 두려워할 만한 방식으로 끝장을 보기로 결심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환은 마지막 술을 던졌다. 나는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이었고 전화가 울리자마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발신자는 지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급했고 머뭇거림 하나 없었다. 소라야, 큰일이야. 당장 사무실로 와야 해. 나는 머그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종이 넘기는 소리를 배경으로 말했다. 정환이랑 일리아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어. 당신이 재정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야. 회계 문서를 조작해서 공동자산을 빼돌렸다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이건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나는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서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문서들은 진짜처럼 보여요. 지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교하게 위조됐어. 아주 정성스럽게 말이지. 이건 단순히 변명용이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날려버리려는 수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 한 줄이 어둠 속에 작은 불빛처럼 다가왔다. 근데 비연이 아주 중요한 걸 찾아냈어.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뭔데요? 그 문서에 기록된 금융거래 일자들, 그 계좌들,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마침내 불안은 분노로 바뀌었다. 정환은 마지막 한 방을 던졌지만 그 안엔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던 거야. 이건 방역의 기회였고
나는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지현은 내게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할 차례야. 나는 그 서류를 손에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방어선만 세우는 건 이제 끝났어요. 난 이걸로 끝내고 싶어요. 완전히. 지현은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좋아, 이미 증거 확보됐고 포렌식 회계 분석도 완료됐어. 위조 문서라는 게 명백하니까 바로 역소송 들어갈 수 있어. 명예훼손, 허위 문서 제출, 손해배상까지. 정환과 일리아 둘 다 고소 대상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말했다. 법정에서 끝을 보죠. 난 이제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정환과 내가 마지막으로 마주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잘 차려입은 정장에 매끄러운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말했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김소라야 씨가 공동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했다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회계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눈썹 하나 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지현은 준비된 말투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저희는 해당 금융거래들이 정환 씨가 이혼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모두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증거 문서들에 기록된 계좌들은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렌식 분석 결과가 담긴 두꺼운 바인더를 판사에게 건넸고 이어 전문가 증인이 증언대에 올라 위조의 정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환의 변호사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내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현은 마지막으로 폴더 하나를 꺼내 판사 앞에 놓았다. 판사님, 저희는 이에 따라 정환 김 씨와 일리아 모로 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 증거 제출 혐의로 고소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적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정환의 변호사는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그들은 입장을 바꿨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해당 청구를 철회하겠습니다. 당연하지.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김정환 씨는 허위 소송에 대한 법적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쾅. 판사의 판결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또 한 번 졌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너졌다. 법정을 나설 때 정환은 나를 스쳐 지나갔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막지도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내 옆을 지나쳐갈 때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다. 이제 끝났어. 그리고 그 순간 몇 달간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위협도 전략도 거짓도 모두 지나갔다. 오로지 고요한 평온만이 남아있었다. 이틀 후 나는 마지막으로 지현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책상 너머로 조용히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밀어주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정환이 합의서에 서명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정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단 한 푼도. 그의 재산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명예훼손 혐의는 거꾸로 본인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그의 평판은 무너졌고 그의 마지막 시도는
허위 문서로 인해 오히려 법적 책임만 더해졌다. 그는 나를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만을 파괴한 셈이었다. 서류를 다 확인한 뒤 나는 조용히 가방에 넣고 고개를 들었다. 지현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기분이 어때? 나는 긴 숨을 들이쉬며 웃었다. 그건 웃음이라기보다 풀려난 숨결에 가까웠다. 가벼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진심으로 실감이 났다. 무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짓눌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소라야. 이건 네가 진짜로 자격 있는 거야.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현, 정말 고마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줘서. 그날 저녁 어머니와 비연은 축하 저녁을 준비하겠다며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마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는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었고 눈에는 안도의 기색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말 끝난 거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응, 정말 끝났어. 비연은 부엌에서 샴페인을 꺼내며 장난스런 표정으로 외쳤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다시는 남자가 날 속일 수 없게끔. 우리는 잔을 맞부딪히며 크게 웃었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마음이 놓이는 밤이었다. 오랜만에 미래를 이야기했고 예전처럼 일상의 사소한 얘기로 웃었다. 그날 밤에는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누가 내 돈을 노리고 있는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게 고요했고 진짜 평화로웠다. 늦은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발코니에 서서 시카고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반짝임 속에서 나는 다시금 숨을 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경고 신호들을 외면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안전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살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신뢰, 시간, 내가 믿었던 사랑의 형태까지. 하지만 그 대신 훨씬 더 큰 것을 얻었다. 나 자신에 대한 통제력, 명확함,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 내 핸드폰이 옆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발신자, 미지정 번호. 나는 주저하지 않고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 새 장의 시작, 새로운 이야기, 내 이야기. 노트북을 닫으며 나는 속삭였다. 이제 이건 내 이야기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남기고 싶다. 인생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시험한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깊이 배신한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진짜 힘이라는 건 배신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결혼 생활의 끝자락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 어둠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싸우기로 선택했다.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과 자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혹시 언젠가 배신으로 인해 무너졌던 경험이 있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발밑에서 바닥을 걷어찬 적이 있다면 부디 이걸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삶은 가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무너뜨리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더 이상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과감히 떠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기도 한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당신도
세상이 당신을 꺾으려 할 때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던 순간이 있었는가? 모두가 반대하거나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위해 끝까지 싸워본 적이 있었는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줘요. 나는 하나하나 다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기거나 당신이 이걸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아직 많거든요. 그러니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스스로를 잃지 마세요. 강하게, 똑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힘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